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한국 문학과 재난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소설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고봉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최정화라고 하는 젊은 작가의 소설인 흰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왜 이런 주제가 중요하냐, 왜 이런 작품을 골랐냐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뭐 디제스터나 카타스트로피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원 분석을 해보면 별이 없는 상태 혹은 별이 저 멀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위와 아래가 뒤집어진 상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나 방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거나 아니면 저 멀리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질서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살고 있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었고 근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소설과 영화 등의 주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재난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닌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상상력과 그다음에 근대 이후에 등장했던 재난의 상상력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흔히 이제 근대 사회를 부르주아 사회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부르주아 사회라고 부르고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시골과 농촌이 점점 도시화가 되거나 큰 도시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고, 거기에서 중산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되게 이제 우리가 재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제가 여기 써놨지만 불나는 거, 그렇죠? 초고층 아파트나 빌딩에 불나는 거. 네,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죠, 그렇죠? 타워링이 이제 뭐 미국에 아주 높은 빌딩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교적 최근인데 우리나라 얘기지만 뭐 쓰나미, 그렇죠? 영화 해운대에 나왔던 거죠. 멋지게 뭔가 이렇게 빌딩이나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쓰나미가 그걸 한 방에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영화 중에 하나가 미국 영화가 되게 많은데요. 비행기 추락. 우리랑은 다르게 미국에서는 우리는 비행기가 되게 예외적인 교통수단인데 타는 게 좀 드물죠.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비행기가 발달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하러 오기 어려운 산악에 산속에 비행기가 추락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지진, 아니면 이제 우리의 경험에서는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작품, 그러니까 왜 소설이나 영화가 그런 재난들을 많이 다루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결국은 부르주아적 질서, 그다음 부르주아가 대표하고 있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그 안정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는 대도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은 그 밑에 사실은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거든요. 컴퓨터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망가지게 되면 한국 사회 자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근대 사회에서의 그런 재난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대개 보시면 그런 재난들은 불이 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하더라도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서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뭐 인터넷이 소중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잘 짓는 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근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다시 환기하게끔 만들어서 질서를 복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재난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연대하고 이타주의죠.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재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난은 결국은 계몽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의 재난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재난 소설이나 재난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좀비입니다. 좀비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비 영화를 보면 항상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착한 사람이 도와주려다가 물려가지고 좀비가 돼요. 그래서 좀비 영화를 많이 보면 그게 주제는 아니겠지만 아, 남을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구나 물린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좀비 그다음에 외계인이 침략해요. 예. 그런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 인디펜던스데이라든가 되게 이런 게 그런 거죠. 우리보다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외계인들이 와서 지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핵전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때는 전 세계에 3차 대전이 발생하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인류를 패망의 길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싹 들어갔어요. 요즘에 핵전쟁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렇죠. 예. 기후변화가 예를 들면 지구 파멸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국이 얼어붙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빙하기가 닥쳐가지고 순식간에 얼어붙고 사람들이 죽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예, 되게 이제 바이러스, 되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급속하게 죽어나간다라든가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재난들은 사실 결론을 보시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는 어쨌건 이유는 찾았고 그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약을 통해서 중화를 시키거나 약간 늦출 수는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좀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영화들의 소설들의 주장은 뭐냐니까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대적인 상황하고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포칼립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회복 불가능과 종말. 이게 이제 최근 영화나 최근 소설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근대적 재난들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구해주고 구함을 당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연대와 이타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굴 도우려고 하다가 우리도 감염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 최은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마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현대문학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상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들의 얘기인데 이 40대 주부들이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을 둔 엄마들인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돕고 도우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주제가 결론이 뭐냐니까 코로나에 감염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대라고 하는 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은 힘을 합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사고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재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설 작품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뭐라 그럴까요? 이 작품은 용산 참사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티브입니다. 모티브가.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 때 아이들이 죽은 이야기도 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SF적인 요소도 좀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요소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쨌건 핵심은 감염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L이라고 부릅니다. L, 그렇죠. 이 L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에 감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니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징후가 손이 하얗게 변하면서 백화 현상이 벌어지다가 이게 나중에 석회처럼 돼가지고 뚝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밥 먹다가 이거 들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죽진 않아요. 손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사람들이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이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도시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 남자는 공무원입니다. 이 L이라고 하는 도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기조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다기조라고 하는 병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동의하면 그래 이 정도는 뭐 내주고 살지 라고 한다면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그 다기조에 저항할 거야. 나는 이 손을 뭐 내줄 수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손이 아니라 온몸이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죽습니다. 예. 그게 뭐 필연적으로 죽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온몸이 다 석회가 되어가지고 바스러져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도시 사람들은 그냥 손을 내주고 사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주고 살면 되게 안락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이 L 도시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모래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큰 도시의 한 귀퉁이에는 모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마을 사람들은 다기조라고 하는 병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저항할 거야.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저 병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L 도시와 모래마을의 이야기, 싸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 도시가 특징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1인분의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L 도시에서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 노동자는 1인분의 노동자일 뿐이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가족도 없는 1인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방식이 되게 저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인데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력은 알다시피 마력의 대칭인데 일종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이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되게 이제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가들에게는 인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아파요, 뭘 해주세요 이런 요구 사항을 할 수 있는 게 말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니까 쓰다가 버리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 L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냥 쓰다가 버려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데 되게 그래서 이 도시 L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혹은 뭐 경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버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기조를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ALC 사람들이 있고 손 하나 떨어진 건 뭐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차라리 나는 죽겠다, 싸우다가 죽겠다라고 해서 싸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 인간다움의 전부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흰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마을 사람들에는 흰개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L에는 손을 내어주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휘라고 한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처음에는 L 도시의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 추사로 바뀌어가지고 저 모래마을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함께 싸웁니다. 추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나중에 모래마을이 사라지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래마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L시로 들어와가지고
뭔가 L씨의 비리 내지는 L씨를 바꾸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왜 이 사람은 손에 집착을 했을까? 예, 사실 뭐 작가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왜 이 손이 이 문제가 될까?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각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포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없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최정화란 작가는 거기다가 눈을 집어넣지 않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예. 손을 왜 집어넣느냐라고 손이 뭘 의미할까? 예, 왜 발이면 안 되고 왜 팔이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손은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내밀거나 누굴 만지거나 손을 자기가 만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거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비유적으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건데 손을 마주 잡는다라고 하는 게 연대 같은 거니까 그럼 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니까 연대가 할 수 없다는 얘기, 연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잡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손을 내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L이라고 하는 살벌한 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이 불가능, 그냥 각자 도생으로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혼자 살기 싫어,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기조라는 질병을 걸리면 어떤 증세가 발생하냐니까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져요. 뭐 기침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 나오는 게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억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손과 기억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손과 기억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잃어버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다기조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기억들을 다 모아가지고 없애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기억을 없애고 나면 처리하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건데 없애고 나면 그 다기조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어디 있었고 누구랑 같이 살았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완전히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사람의 공무원으로서의 일인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다기조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억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딸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은 거, 그걸 기억을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어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부서에 자기의 전처 아내가 왔는데 아내를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자기도 병에 걸려서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16, 그러니까 세월호랑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다. 그다음에 내 소중한 아내가 있었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다기조라고 하는 병, 이 L 도시는 그런 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먹으라라고 하는 걸로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요를 받아들이면 수락하면 L씨의 도시 사람이 되어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잊어버리기를 거부하면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세월호 사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월호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잊어먹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아이를 잃었던 부모들이라든가 그 슬픔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빨리 잊어먹고 그냥 딴 삶을 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모티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기억을 잃어버리면 뭐가 남냐라고 물으니까 L씨의 시민들에게 일말의 감수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에 대한 애정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냐니까 자기의 감각, 자기에 대한 애정만 남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기조 감염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낱낱의 개개인일 뿐이라고 느낍니다. 인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그 L씨에서는 유복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굶주림도 걱정이 없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거기는
각자가 각자 도생의 삶을 사는 거고, 예, 반대로 모래마을에는 그런 각자 도생에 거부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모인 거죠. 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개인들이 개개인으로 살고 있는 도시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모래마을, 그런 대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근대적인 발상인데, 마치 이제 나쁜 도시와 좋은 농촌, 되게 이런 식의 대립일 텐데, 그래서 농촌은 뭔가 연대감이 살아있고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고 되게 이런 건데, 아까 앞에서 최현미 작가가 보여준 것처럼 과연 거기는 코로나가 안 갈까, 되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시대에는 농촌이냐 도시냐라고 하는 구분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재난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만, 과연 그 비전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감염자들은 상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식, 감정이입 능력이 철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기조 중기의 핵심 증상은 자기중심적인 선택인지였다. 예, 보지 않는 것에 오차가 아주 커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귀가 닫혀 있지 않고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TV에 넋을 놓고 있을 때는 누가 불러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예, 모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다기조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특히 그게 심하다는 거죠. 예,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거니까 남은 안 본다는 거잖아요. 예. 아마도 말기가 되면은 그 시선의 어떤 폭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그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손이 멀쩡한 사람이 비정상이 돼요. 예. 근데 손이 두 개다가 다 멀쩡하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나중에 도시에 일하러 갔는데 다들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없는데 자기 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이상하네요. 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두 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떨어집니다. 그런 만큼의 무게를 더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과거의 무게, 그 시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두 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자기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도시에서는 비정상적인 존재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손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는 처음에 손이 떨어졌어요. 아까 다기조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손이 떨어지는 게 확인됐거든요. 나중에 근데 자기가 모래마을에 가서 막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는 약간 SF적이긴 한데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그 L도시나 다기조라고 하는 질병이 손 하나 내줘 라고 하는 걸, 그래 손 하나 내주고 내가 목숨을 건질게 라고 받아들이면 손이 떨어지는 건데, 착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가지고 사람들과 손을 잡을 거야 라고 하면 손이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도시에 살았는데, 이 모래마을에 가서 싸우다 보니까 손이 멀쩡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어떤 것이 상실이냐 상실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작품은 처음에 출발은 다기조라고 하는 낯선 질병의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전염병이거든요. 예,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읽히지만 가만히 보면 저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일종의 비판 같은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한 뭔가 문명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대충 우리가 뭘 잊어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살았던 2000년대 혹은 우리가 살아왔던 2000년대를 돌이켜 보시면 아마 그 출발점은 사람들이 한 10년, 20년을 살아왔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기억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돼지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다 땅에 묻었잖아요. 생매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가 치킨을 좋아하면서 조류독감 때문에 닭을 다 명호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거나 강제로 추방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제가 그 용산 참사 그때 때 고개 바라졌을 때 그 용산에 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많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수십 층짜리 빌딩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지으려고 사람들을 죽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그렇게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손을 내밀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거거든요. 네 인생은 네가 챙겨라 라고 하는 거고 당신의 노후가 걱정되면 보험을 가입하라. 그 다음에 당신의 뭔가 생활비가 걱정이 되면 뭐 저기 아파트를 사거나 뭐 투자를 하라. 되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은 네가 앞가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강제해 주는 거고 그게 20세기나 19세기나 20세기가 만들어 놨던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다 깨뜨린 거거든요. 유럽식의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최소한 국가가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국민이 아프거나 힘이 들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지거나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명도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니까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나올 수 있을까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놀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감옥이 못 나오게 막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했던 몫들을 다 개인이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나 되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태어나서 살면 경쟁에서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경쟁에서 진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뭘 베풀어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 어려운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10대, 20대, 30대 되게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뭐 그 위라고 해서 다른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피나는 경쟁을 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게 되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가장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함께 뭘 하라고 하면 제일 못해요. 대학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팀플이에요. 학생들이 팀플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데 팀플을 해본 적이 없고 뭔가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얘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거고 따라서 얘가 만약에 아프거나 만약에 뭐 힘들어지면 고맙죠. 내 입장에서는 하나 제낀 거니까. 되게 이런 발상으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 소설에서는 암묵적으로 말하자면 L이라고 하는 도시가 굴러가는 작동 방식인 거죠. 너에게만 신경을 써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다 잊어먹어라. 앞으로가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뭐 옛날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이미 아이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은 거 빨리 잊어먹어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거잖아. 되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상실, 망각, 그리고 세월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작가가 2000년대에 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경험들이 이 작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남자는 아이를 찾으러 가려고 해요. 그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랑 헤어졌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실체, 세력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손을 내주고 우리가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손을 되찾기 위해서 싸울 거냐? 그렇지 않고 손을 이렇게 잃어버렸으나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우리가 뭔가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되게
잃어버린 걸 찾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경쟁해서 올라가는 게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 항상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떠올라요. 사람하고 작품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되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전 세계 전 도시의 사람들이 눈이 멀어요. 그렇죠? 예, 눈이 멀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눈이 안 멀어요. 되게 거기서 남성으로 그려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남성들은 눈이 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그 일부 남성들이 거의 깽인데 그 사람들이 도시를 지배하죠. 사람들을 지배해요. 왜냐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은 니네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너네에게 주겠다. 최소한으로 보급해 주겠다. 대신에 나에게 복종하라. 되게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소설의 내용은 뭐냐면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내가 있는데 주인공은 눈이 멀었는데 주인공의 아내가 눈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이 멀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가 눈이 안 멀었는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권력인데, 그렇죠? 예. 이건 뭐 푸코 일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권력이죠. 근데 그 권력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이제 주인공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거나 되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썼는데 여자 주인공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 놓이면 내가 눈이 멀면 그냥 끝나겠지만 눈이 보인다고 했을 경우에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을 뭘 가지고 쓸 거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쓸 거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환호하는데 주인공이 한마디를 날리죠. 그게 없으면 작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원래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못 봤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어 있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핑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이디푸스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닌 것처럼 눈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못 보는 것에 뭐가 있냐라고 물으면 보통 우리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L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지도에 없고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다음에 공동체적인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다기조라고 하는 질병에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혹은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셈인 거죠. 재난 오늘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재난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뭐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방식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난 영화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건 뭐 영화가 갈 길이지 소설이 갈 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의 문제랑도 약간은 떨어져 있는 작가의 질문인 거죠. 워킹 데드라고 하는 게 미국 드라마 중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예. 근데 그 드라마가 사람들이 좀비에 다 물려가지고 거의 미국이 전체가 다 박살이 났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몇 명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무서우니까 함께 지냅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그만 이게 공동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들이 유지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악당이 있는 그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동체를 다 죽여요. 잠재적인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 받아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먹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홉스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에서 떠올리는 건 뭐냐 그러면 야 재난이면
경찰도 끝났고 군인도 없어.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대부분 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대개 사람들은 강도, 강간, 아니면 뭐 되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게 떠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워킹데드라고 하는 작품은 홉스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국가가 해체되고 난 다음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맞다면 사실은 홉스가 맞는 거죠. 작가들은 그렇게 재난을 가지고 자기가 궁금해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그냥 스펙타클을 만들기 위해서만 재난을 쓰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그 작품은 요즘에 사회과학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돌봄의 젠더성. 왜냐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어쨌건 돌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성들이 많이 했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되게 그냥 편하게 지내왔었는데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을 하거나 국가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편하게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게 다 가족의 문제가 됐을 때, 그렇죠?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접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해요. 24시간 집에서 애 보거나 아무튼 일하다 보면 돌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관념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한 60대 여성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여성은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거의 장녀여서 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자기가 모든 가사 일을 다 떠맡아 가지고 부모 노릇을 했는데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냐니까 청도예요, 청도. 근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병수발을 하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놓고 간 손녀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살림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이의 공부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뭘 가져왔냐라고 물으면 이런 스펙타클한 재난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편하게 하던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딜레마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오히려 그런 작품들이 재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라고 하는 걸 실감나게 다루는 거죠. 또 어떤 작품들은 이런 게 있어요. 경상도에서 출생한 여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여행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잘렸어요. 근데 부모에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업자가 됐어요 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장은 잘 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침마다 어딜 가냐 그러니까 쿠팡 물류센터에 가요. 쿠팡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걸 숨기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숨기냐고 물으면 당장 월세 값이라든가 카드 값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재난이라고 하는 건 작가들이 우리 사회나 한 개인의 삶에서 어느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재난 자체만 가지고 작품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건 영화나 드라마가 잘 하는 거고 우리가 뉴스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소설은 어쨌건 사회적인 이야기고 삶의 이야기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뭘 뚫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 최정화라는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거나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 희생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되게 무섭다라거나 뭐 그런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되게 익숙했거나 아주 일반적이었거나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장치들이나 어떤 제도 때문에 유지되는 거였고 그게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스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걸 읽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난 소설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이렇게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만간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몰려와서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거기서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가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 기후 위기니까 덜 추운 곳, 그죠? 예, 재앙이 덜 미친 곳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당연히 이제 로드무비니까 가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아니면 다 배척하거나 쏘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역시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컨테이너 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죽는 거 택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근대적인 재난이라고 하는 건 불나면 끄면 그만이지만 몇 명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최근 작품들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의 여지가 없어요. 이 작품도 맨 마지막에 문장이 그거잖아요. 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 도시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저항하는 세력이 싸워서 이겼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황당무계한 얘기이고 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싸움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딘가로 떠나야 되는데 졌으면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방향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품의 맥락이니까 여기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쭉 재난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후위기처럼 한 방에 와가지고 그냥 싹 끝나거나 되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아마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들 재난을 가지고 올 텐데 작가들이 아무튼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난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시면 차이가 아마 드러날 텐데 공통점은 어쨌건 해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결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가 딱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그런 동물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예, 그렇죠. 수만 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인간이 개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의 서식지를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되게 이런 거고 거기에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동물들의 바이러스 같은 게 인간을 통해서 전염됐어서 퍼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인간이 그런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은 계속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이거는 뭐 모든 의사가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파헤쳐 가지고 개발하는 게 근대적인 발상인데 인간이 그걸 포기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제가 볼 때 포기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문제가 되거나 인수공통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 건 모두가 답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죽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환경도 이대로 가면은 몇 도가 올라가고 뭐 바다가 넘치고 뭐 비가 녹고 얼어붙은 땅 밑에 있는 그 뭐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알아요. 예. 알아도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스탑 버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근대적인 발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게 이제 스탑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근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벗어나자고 버튼을 누르고 싶지만 당장 내 삶이라고 하는 문제도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근대적인 방식으로 동물과 비인간들을 대해왔는데 그 방식의 결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같은 건데 그럼 인간이 동물과 대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에 1명 될까 말까인 거죠. 사실은 되게 우울한 건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앞으로도 아마 한 10년 정도는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재난이나 코로나를 다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를 가지고 작가가 뭘 이렇게 어떻게 뒤틀었고 거기에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공
아니면 뭐 이렇게 폭 이런 거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 다뤘다라고 하는 거 아직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예, 뭐 저기 신나게 떠들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떠든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시려면 책을 읽어보셔야 되니까 예, 책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꼭 최정화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러 작품들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예, 최근에 재난 관련되는 작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그 작품을 보시면 예, 아, 소설과 영화가 뭐가 다르고 이 작가와 이 작가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